수진아,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눈앞에 선 건 살이 빠진 딸이 아니라 그냥 뼈만 남은 아이였어요. 이상함을 느끼고 몰래 딸 집에 찾아갔죠. 너가 내 말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곳엔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던 내 딸에게 소리치는 사위가 있었죠.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믿기 힘든 충격적인 진실이 따로 있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본 가족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는 걸요. 그 순간 머리로는 믿기지 않아도 가슴은 먼저 알아차리잖아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저는요,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난 제 딸, 수진이를 보고 그걸 느꼈어요. 수진이는 밝고 통통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애교 많고 웃는 모습이 참 예뻤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랜만에 집에 온 수진이는 아예 딴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야위어 보였어요. 팔목은 마디가 다 드러날 만큼 가늘었고 턱은 깎아놓은 조각처럼 앙상했어요. 눈 밑은 거무죽죽하게 꺼져 있었고 생기 넘치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좀 바빠서. 그 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 목소리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엄마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수진이는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요.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수진이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수진이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했어요.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뒤로는 엄마, 오늘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주말에 다시 전화할게요. 이런 말만 남기고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알았지? 네, 엄마. 진짜 괜찮아요. 수진이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 너머로 알 수 없는 쓸쓸함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집에 들르겠다고 연락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수진이를 위해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갈비찜, 잡채까지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아침부터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죠.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본 수진이의 모습은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싶을 정도로 참혹했어요. 수진이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 비틀비틀한 걸음걸이, 구두가 아니라 맨발로 걷는 것처럼 가벼운 발소리. 수진아, 어디 아픈 거야? 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그냥 요즘 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스트레스라니. 스트레스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밥상을 차리고 수진이 앞에 놓아줬죠. 하지만 수진이는 젓가락만 들고 한참 동안 한 숟갈도 뜨지 못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예, 조금만 먹을게요. 수진이는 밥알 하나하나를 삼키는 것도 힘든 듯 했어요. 한 숟갈 뜨고 나면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수진이 손목을 살폈어요. 말라 비틀어진 손목에는 손톱으로 긁힌 상처들이 어지럽게 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수진이는 지금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수진이 얼굴이 떠오르고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듯 했어요.
수진이의 억지 웃음, 숨죽이는 한숨. 저는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수진이 집에 가보자. 내 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진이를 구해내자. 그렇게 저는 이 악물고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수진이의 마른 손이 가슴속에서 날카로운 칼처럼 계속해서 저를 찔러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어요. 수진이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기묘한 정적이 제 몸을 감싸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 뛰노는 소리라도 들릴 텐데 그날따라 주변이 너무 고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고요. 혹시라도 수진이가 나오는 걸 거부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엄마인 나를 거부하진 않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진이네 집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한참을 기다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외출했나 싶어 돌아서려는 순간 아주 희미하게 안쪽에서 탁탁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들리는 신음소리. 저는 숨을 삼키고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비상용 열쇠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수진이가 결혼할 때 저에게 맡겨둔 거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열쇠를 꽂고 살짝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찬 공기가 훅 끼쳐 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레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수진이가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있었어요. 양손은 앞으로 모은 채 떨고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사위, 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잔인한 눈빛, 굳은 입술, 주먹을 꽉 쥔 손. 또 몰래 먹었지? 내가 뭘 했어, 수진아? 내 허락 없이 먹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잖아. 태석은 손에 작은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그 접시 위에는 부스러진 과자 몇 조각이 남아 있었죠. 그걸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깨진 접시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수진이는 놀라 움찔했어요. 네가 이따위로 나를 실망시켜? 감히 네 주제에?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처참했는지 몰라요.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손을 입에 틀어막으며 숨죽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태석은 계속 수진이를 몰아세웠습니다. 네가 나한테 필요 없는 짐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생각해봤어? 그 목소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증오와 혐오가 가득한 목소리였죠. 수진이는 점점 더 몸을 웅크리며 떨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복부를 본능적으로 감싸는 걸 봤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임신한 거야? 수진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듯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임신한 아이까지 있는 수진이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있다니.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 수진이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차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이상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태석은 계속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에 또 내 말 어기면 그땐 진짜 죽는 줄 알아. 알았어? 네, 알겠어요, 여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인간한테 내 딸을, 내 손주를 맡겨둔 거였어요. 그 사실이 저를 미치도록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진이와 뱃속 아기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데려나오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날 저는 엄마로서, 한 여자로서,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네 집에서 돌아온 뒤 한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미친 듯이 복잡했어요. 분노, 충격, 슬픔, 두려움, 온갖 감정들이 뒤엉켜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나는 반드시 내 딸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태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우선 수진이가 말하던 결혼 전 약속들이 떠올랐어요. 엄마, 태석 오빠가 결혼하면 내 이름으로 적금 들어주겠대요. 서로 신용카드도 따로 쓰기로 했고요. 그때는 흐뭇하게 들었던 약속들이 지금은 너무도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태석의 금융 기록을 조회해 보기로 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중 한 명이 금융 쪽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내 사위에 대해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수진이 걱정돼서 그래. 알겠어.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알아볼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 왜? 무슨 일이야? 너 사위 지금 수진이 명의로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까지 다 끌어다 썼어. 대충 계산해도 7천만 원이 넘는다. 7천만 원,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수진이 명의로? 수진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데. 게다가 생명보험, 질병보험, 사고보험까지 드러났어. 전부 수익자는 태석 본인 이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보험, 생명보험. 만약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모든 보험금은 태석의 손에 들어가는 구조였던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 인간은 우리 수진이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굶기고 괴롭히고 지치게 하고 결국 병들게 만들어서 자연사처럼 위장하려는 거였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할 정도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진이를 괴롭히던 이유, 살이 20kg 넘게 빠진 이유, 아기를 가진 걸 무시하고 폭언을 퍼붓던 이유, 전부 다 태석의 이기적이고 잔혹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내가 딸을 이런 지옥에 던져놓고도 몰랐구나. 자책과 분노에 몸을 떨면서도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수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수진이를 몰래 따로 만나야 했습니다. 태석 몰래 수진이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잠깐만 볼 수 있을까? 말은 안 할게. 그냥 얼굴만 보고 싶어. 몇 분 뒤 수진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엄마. 내일 오전에 잠깐 집 앞 공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일찍부터 공원 벤치에 앉아 수진이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수진이를 보았을 때 저는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햇살 아래 선 수진이는 더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바람이 불면 그대로 쓰러질 것처럼 약해 보였어요. 수진아, 우리 딸. 엄마, 왜 그래요? 저 괜찮다니까요.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엄마는 너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단다. 근데 요즘 너 얼굴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엄마,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회사 일도 힘들고 결혼 생활도 뭐 다 그렇죠. 수진이는 끝까지 사위를 감싸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말하지 않는 진실을.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장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태석이가 너를 힘들게 하니? 아니에요, 엄마. 태석 오빠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이라니. 굶기고 괴롭히고 목숨을 위협하는 걸 노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그칠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다독이며 약속했습니다. 수진아, 너 준비되면 엄마가 너 얘기 다 들어줄게.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엄마, 그날 수진이는 끝까지 진실을 털어놓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이미 마음속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걸. 수진이와의 만남 이후 저는 확신했어요. 수진이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떨리는 손끝과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슬픈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한다. 엄마인 내가 수진이를 구해야 한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수진이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선 준비가 필요했어요.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태석이에게 수진이를 더 위험하게 맡기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수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려야 했어요. 두 번째, 태석의 반격을 막기 위해 법적인 준비도 해야 했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 변호사분이었는데 제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를 넘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모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정말 제때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수진 씨를 보호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일부 자료는 확보해뒀어요. 수진이 명의로 대출된 기록,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그날 목격한 사위 태석의 폭언과 협박 장면을 핸드폰 녹음으로 일부 남겨두었거든요. 변호사는 제게 조언했습니다. 어머님, 119를 부르기 전에 한 번 더 결정적 장면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응급 상황이라는 기록이 남아야 경찰이 즉각 개입할 수 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수진이와 태석이 둘 다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수진이에게 간단한 반찬을 챙겨 보냈어요. 그리고 미리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엄마가 반찬 좀 가져다 줄. 아무 말 말고 그냥 받아만 줘. 엄마, 태석 오빠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수진이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는 희미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뭐야? 또 몰래 먹었어? 내가 뭘 했어, 수진아? 아니야, 여보. 진짜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같은 게 내 발목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하늘 아파트 5동 6호예요. 가정폭력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출동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수진아, 수진아, 엄마야.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턱을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 왔어. 그 뒤로 태석이 나타났습니다.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어요.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세요. 남의 가정사? 내 딸이 맞아 죽게 생겼는데. 가정사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가자. 여기서 벗어나자. 엄마, 다 무서워. 괜찮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 복도 끝에서 경찰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순찰차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섰어요. 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수진이를 감싸 안으며 한 발짝 한 발짝 그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우리 수진이를 구해낸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태석을 법적으로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했어요. 수진이를 무사히 집으로 데리고 온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심장은 너무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치고 망가진 아이를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제는 후회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소파에 눕히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준 뒤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딸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 바로 조치할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님. 이미 보호명령 신청해뒀고 수진 씨의 상태를 병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저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수진이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우고 곧장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수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이 상태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에 빈혈도 심하고 초음파 결과 태아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어린아이가 뱃속의 또 다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버텨왔을까.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견뎌왔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은 수진이의 신체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학대 정황이 보인다는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바로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태석을 심판할 시간입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가 제출한 진단서와 녹취 파일, 그리고 대출 내역과 보험 자료 모두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수사 개시 사유가 됩니다. 정말 태석이 죄를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강요, 협박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가정폭력범으로도 기소할 예정입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경찰은 영장을 들고 태석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그날 저는 경찰서에 나가 상황을 지켜봤어요. 수진이는 몸이 허약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에 저 혼자 태석과 마지막 대면을 하게 됐죠. 태석은 경찰서 안으로 끌려오며 씩씩거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태석아, 너는 사람도 아니야. 태석은 눈을 부라리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 좀 시킨 게 죄예요. 그 말에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다이어트, 생명을 위협하고 보험 들어놓고 대출까지 끌어다 쓴 게 다이어트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경찰이 다 알고 있다. 그제야 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피해자 태석 씨, 정식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제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찰칵.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비로소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졌던 울분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구속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법정에서 제대로 심판받게 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수진이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병원 진단서, 대출 문서, 보험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태석은 수진이를 상대로 반복적인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가했으며 보험금 노린 정황까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태석은 결국 정식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병원에 누워있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다 끝났어? 이제 너는 다시 살아야 해. 엄마, 고마워요. 나 정말 무서웠어요. 이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순간 수진이 눈에서 맺혀있던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주 후 마침내 태석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어요. 법원 앞에 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고개를 떨구지 않았어요. 비록 몸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지만 수진이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수진아, 너가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야. 엄마, 나 무섭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래요. 저는 울컥 눈물이 솟구쳤지만 참았어요. 오늘만큼은 수진이 앞에서 눈물 짓고 싶지 않았거든요. 법정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석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속되어 몇 주를 지낸 탓인지 몰골은 초췌했지만 여전히 오만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건 그녀의 건강을 위한 조치였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법정 안 여기저기서 조용한 탄식이 터졌어요. 검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굶기고 정서적 폭력을 가했으며 경제적 착취, 생명보험 악용 시도 등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증인석에 선 수진이는 가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 후 매일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태석 오빠는 저를 굶기고 모욕하고 제 인생을 제 손으로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존재를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법정 안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는 눈물 한 방울 훔치고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겠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눈물을 꾹꾹 눌러 참았어요. 저희 수진이가 우리 착하고 여리기만 했던 딸이 이렇게 강해졌어요. 변호사는 마지막 진술을 이어갔어요.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사실을 용기 내어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태석에게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가정폭력, 보험사기, 미수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5년,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 원 지급을 명합니다. 순간 법정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법정을 나서는 수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되찾은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나 진짜로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 수진아. 넌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밖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수진이도 저도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법정을 나선 뒤 수진이와 저는 긴 시간 동안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수진이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발걸음에는 확실히 자유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너가 너 삶의 주인이야, 알겠지? 네, 엄마. 저 정말 다시 시작할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둘만의 작은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새벽이면 가끔 악몽에 시달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수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엄마, 나 진짜 괜찮아질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충분히 이겨냈잖아. 그리고 하루하루 수진이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밥 한 숟갈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작은 그릇 가득 밥을 담아 웃으며 먹어요. 처음에는 거울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끔 화장대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어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수진이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햇살 좋은 오후, 수진이와 저는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바람은 부드럽고 공원 벤치에는 어린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도 저런 웃음소리 속에서 다시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수진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수진이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뱃속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아기도 잘 버텨줬겠죠? 그럼 우리 손주, 우리 수진이 둘 다 정말 대단해. 그 순간 수진이의 입가에 아주 작은 하지만 정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희망의 증거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일 시작해볼까 해요. 너무 오래 멈춰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수진아, 괜찮겠어? 응, 천천히라도 다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싶어. 저는 벅찬 마음으로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가 어떤 결정을 해도 항상 너 편인 거 알지? 알아요, 엄마.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에요.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 그 밝고 맑던 수진이의 웃음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이는 작은 성취를 이루며 살아갔어요. 혼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는 새로 찾은 작은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수진이는 활짝 웃으며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나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우리 수진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모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문득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어떤 날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니까요.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저만은 끝까지 수진이의 편이어야 했으니까요. 어느덧 봄이 다가왔어요. 새싹이 돋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됐구나. 수진이와 제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시간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어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거예요. 조금은 느리더라도, 조금은 서툴더라도 서로를 믿으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우리는 작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창가를 타고 들어왔고 수진이는 손을 모은 채 가슴에 꼭 얹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떨려?
네, 엄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 너는 이미 이겨냈잖아. 이제 기쁜 소식만 기다리면 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조금 후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진이를 맞아주었어요. 자, 아기 상태 확인해 봅시다. 초음파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방 안에 퍼지고 모니터에 작고 둥근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곧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작지만 힘찬 분명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아기 아주 건강합니다. 심장도 튼튼하고 성장도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정말 잘 버텼어요. 이 아이는 정말 강해요. 엄마를 닮았나 봐요. 그 순간 수진이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그리고 저도 눈물이 차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우리 둘 다 살아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수진이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기랑 저 둘 다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 수진아. 웃어야지. 이제는 웃을 날만 남았어.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깊숙이 울리는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온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아기 방을 꾸미자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가구를 고르고 아기 침대를 고르고 하얀 커튼과 작은 별 무늬 러그까지 고르는 동안 수진이의 눈은 점점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기 이름도 생각해봤어요. 벌써? 뭐라고 지을 건데? 하늘이 어때? 하늘처럼 넓고 깨끗하게 자라라고. 정말 예쁜 이름이다. 하늘이. 참 좋은 이름이네.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아무리 큰 상처를 입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도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며칠 후 수진이는 출판사 정직원 채용 공고에 지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격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나 정직원 됐대요. 수진아, 정말 잘했어. 너무 잘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한가득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기 하늘이와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수진이는 점점 더 건강해졌어요. 임신 후기는 힘들었지만 그 고비도 수진이는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따뜻한 봄날, 마침내 작은 천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엄마, 우리 아기 하늘이에요. 수진이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은 조심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고 여린 존재는 우리 모두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거야. 어떤 어둠이 덮쳐와도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수진이도, 하늘이도, 그리고 저도.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늘이는 순둥이였어요. 자잘하게 우는 일도 적고 가끔 투정을 부려도 엄마 수진이 품에 안기면 곧 조용해졌죠. 그런 하늘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이토록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준 거구나. 수진이도 점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아기를 품에 안을 때는 조심스럽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고 부드러운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하늘이를 재웠어요. 수진아, 정말 많이 강해졌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도 하늘이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벅차올랐어요. 지켜냈구나. 우리 아이를, 그리고 우리 삶을. 수진이는 출판사 정직원 일을 계속 이어갔어요. 퇴근 후에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책을 읽어주는 게 하루 일과의 일부가 되었죠. 하늘아, 이 세상 가끔 차갑지만 엄마는 언제나 너희들 편이야. 그 모습이 참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셋은 작은 빌라에 살고 있어요. 거창한 곳은 아니지만 햇살이 잘 드는 거실과 하늘색 커튼이 드리운 아기방, 그리고 주방 한쪽에 놓인 작은 원목 식탁. 그 모든 게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아침이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저녁이면 따끈한 국물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가끔은 수진이와 둘이서 긴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엄마, 왜 사람은 이렇게 아픈 시간을 겪어야 할까요? 아마도 그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되기 때문 아닐까. 맞아요. 아팠던 만큼 지금이 더 소중해요. 수진이의 얼굴에 비치는 미소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강인함이 깃든 미소였습니다. 하늘이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첫걸음을 뗀 날 수진이와 저는 손뼉을 치며 함께 울고 웃었어요. 하늘이가 걸었어? 우리 하늘이 최고야. 하늘아, 이 세상에 발을 디딘 걸 축하해. 그 작은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적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하늘이는 어린이집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등원하는 날 하늘이는 긴장했지만 곧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수진이와 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 네,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늘이를 재운 뒤 수진이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작은 기적을 만든 거네요. 그래, 조금 느렸고 조금 서툴렀지만 우리는 끝내 여기까지 왔어. 서로 말없이 손을 잡은 채 우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싸움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겐 분명히 값진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고 다시 서로를 믿게 되었고 다시 삶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자기 자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기적이었어요.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소리는 마치 오래 묵은 아픔을 조용히 닦아내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잘 자라. 우리 하늘이. 너는 엄마의 기적이야.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수진이도, 하늘이도, 그리고 저도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의 작은 세계를 함께 지켜낸 겁니다. 밤이 깊어가자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그래, 수진아. 그걸 듣기 위해 엄마는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 우리는 서로 기대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아무것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하늘이는 작고 따뜻한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고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매년 봄마다 이날을 기억하자. 그래, 약속하자.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이 작은 행복을, 이 소중한 기적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서툴고 느려도 괜찮으니 서로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자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삶은 없겠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세 사람은 함께라서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도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살아갑니다. 상처 입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마다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겠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질 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 스스로가 버거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요.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지만 빛나는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